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계속 오르는 국제유가, 조기 금리 인하론 흔들. FOMC가 현지 시간 19일에서 20일 개최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주요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된 데다 국제유가는 4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늦춰져 미 연준의 정책 전환을 어렵게 합니다. 비트코인 조정 진행되나 비트코인 ETF서 순유출. 비트코인 가격이 현지 시간 19일 6만 3천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조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로 전날에는 3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총 유출액은 1억 5,43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엔화 쌀 때 미리 사자 17년 만에 일본 금리 인상에 엔테크 열풍. 일본 중앙은행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선 가운데 엔화에 투자하는 엔테크 열풍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화가 여전히 900원을 밑돌면서 환차익을 노린 수요가 대기 중이기 때문입니다. 엔테크로는 엔화 예금과 엔화로 투자하는 ETF, 일본 주식 등이 꼽힙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 막 순매도를 보이면서 3천억 원이나 넘게 팔았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밀려났는데요. 다행인 것은 간밤에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애플, 엔비디아는 조금 올랐지만 하지만 테슬라는 좀 내려가면서 좀 대조를 보인 하루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면서 달러원 환율은 어느새 1,340원대까지 급하게 이렇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최근에 급변동하는 그 환율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증시 모습도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한편 비트코인도 7만 3천 달러가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일주일 만에 무려 10,000달러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6만 3천 달러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밤잠을 못 이룰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 증시파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강관우의 증시팔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불 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장 초반에는 좀 마이너스권이었지만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FOMC를 앞두고 이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18번째로 신고가를 다시 한번 새로 썼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좀 반등하게 되면서 투심을 자극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전날 WTI 배럴당 82달러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이었고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제 시설에 대한 공격이 좀 계속됨에 따라서 러시아발 공급 차질 우려가 급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들어서 러시아의 원유 정제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에만 적어도 7개 러시아 정제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해당 공격으로 러시아 정제 시설의 7%, 하루에 약 37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하는 시설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도 공급단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게 되면서 가격도 상승 마감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사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ank of Japan ends the world only negative rates. 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죠. 일본 중앙은행의 BOJ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이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결정을 했는데요.
일본은행은 은행이 돈을 맡기면 일부 자금에 마이너스 0.1%의 단기 정책 금리를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기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0에서 0.1%로 유도를 좀 하기로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일본은 이례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8년 만에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현지 주요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행의 금융 정책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도 금리 있는 세계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짚었고요. 아울러서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 완화를 위해서 수익률 곡선 제어, 이른바 YCC 정책도 추진을 함께 좀 해왔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하면 금리 변동폭을 설정을 해두고 금리가 이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혹시 벗어나더라도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정책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 결과 이 YCC 정책 또한 함께 폐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로 정해져 있었던 이 장기 금리의 변동폭의 상한선을 없애고요. 금리 변동 자체를 용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 정도로 제시를 해왔었는데요. 지난해 일본의 CPI 같은 경우에는 3.1% 정도 오르게 되면서 1982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짚어드린 대로 일본의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가 평균 임금 인상률이 작년 같은 시점보다 1.48%포인트 높은 5.28%로 파악이 됐었는데요. 이날 엔달러 환율이 1엔 이상 오르게 되면서 150엔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0.66% 오른 4만 3포인트의 장을 마감을 했고요. 시장에서는 니케이 지수가 역대 최고를 넘어서서 이제는 4만 1,000포인트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기사 보실 거고요. EU weighs joining US in reviewing risk of Chinese legacy chips. 유럽연합이 중국산의 레거시 칩, 그러니까 반도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공식적인 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이 중국 옥죄기에 또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요. 여기서 레거시 칩 같은 경우에는 구형 반도체를 의미를 합니다. 이른바 범용 반도체로서 첨단 반도체와는 좀 대비되는 개념이고요. 28나노 이상을 가리킵니다. 28나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5G 기술이나 전기차의 전력 장치 그리고 휴대전화 등 상업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군사용까지 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용에 대비해서 효과가 좋다라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역내 기업들의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또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서 공식 검토를 하겠다라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에 개최할 예정인 미국 EU 무역기술협의회 이른바 TTC 회의를 앞두고서 이걸 조사를 할지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만약에 조사가 좀 현실화할 경우에는 EU는 미국과 함께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공동 제한 그리고 규제에 함께 나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TTC 측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일절 답변하지는 않았는데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첨단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제재에서 좀 한 발 비켜서서 범용 반도체 부문을 전략적인 구멍으로 판단하면서 이 부문에 특히 더 투자를 좀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범용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28나노를 통해서 첨단 반도체 기능을 구현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특히나 이 레거시 칩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응책을 새롭게 내놓게 될지 뉴스도 이어서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또 ARM 같은 경우도 3.98%의 하락률을 좀 깊게 나타냈습니다. 테슬라도 1.4% 정도 밀렸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틱톡 관련된 소식도 함께 좀 보실 텐데요. 지난주부터 이 틱톡 금지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틱톡 측의 입장과 관련한 기사가 있어서 이 부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선 내용들을 살짝 정리를 하면요. 미국 하원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 13일 안보 우려를 이유로 해서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초당적으로 통과를 시킨 상태입니다. 법안은 중국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6개월 내로 이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는 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틱톡이 소송을 통해서 자구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실제 소송이 진행되게 된다면 이 핵심 쟁점을 놓고 보면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전망입니다. 틱톡으로 인해서 국가안보상 위협이 표현의 자유 제한을 허용할 정도로 위중하다라고 인정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일단 틱톡이 이전에 이미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적이 있어서 틱톡이 이 소송에 있어서는 좀 다소 우위에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앞서 2020년에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서비스 금지 명령 소송에서 틱톡의 손을 들어줬고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연방법원 역시 비슷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상원의 상무위원회와 또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 20일 비공개 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틱톡과 관련한 안보 현황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보셔야겠지만요. 우선은 틱톡이 소송이라는 돌파구를 좀 찾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지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는 8.9% 낙폭이 좀 꽤 깊었습니다. 9%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1% 가까운 하락률을 현재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신주 발행 소식에 좀 폭락을 했습니다. 사실 5,600만 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수에 비교하면 사실 많은 규모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최근 주가가 좀 안 좋았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좀 상당한 금액의 주식 발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824% 그리고 2024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도 이미 252% 폭등을 했던 주가가 또 신주 발행으로 본격적인 조정을 맞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어제 정규장에서 9%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다라는 점 짚어드리고요. 이어서 엔비디아 소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는 1.07%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GTC 발표 내용 잠시 살펴봤었는데요. 언급됐던 내용들 총망라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새로웠던 건 엔비디아가 공개했던 새로운 GPU 블랙웰이었습니다. 역대 GPU 중에 최대 크기고요. AI 학습 속도는 5배 빠르고 연산 속도는 2.5배, 그리고 추론 속도는 무려 30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냥 칩이 아니라 그리고 플랫폼이다라는 워딩도 젠슨 황 CEO 입에서 나오게 됐는데요. 이를 활용해서 앞으로 응용 소프트웨어도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상 예측이나 혹은 신약 개발에도 응용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HBM3E가 여기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결국 HBM이 탑재된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 어제도 괜찮았다라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로 두 번째 보시면요.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 통합 프로젝트 그루트를 공개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사진으로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루트는 젠슨 황 CEO와 함께 로봇들이 좀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블 영화에 있는 그루트 캐릭터와 좀 닮아 있습니다. 젠슨 황 CEO 옆에 있는 캐릭터가 그루트인데요. 이렇게 생긴 캐릭터가 그날 기조연설에서 함께 자리를 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CEO와 같이 등장을 했고요. 생성형 AI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처럼 움직이는 모습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엔비디아가 도달하고자 하는 비전이 로봇,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도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를 보자면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고객사에게 실물 세계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게 되면 시간이나 자원이 낭비되니 이를 좀 구현해 줄 수 있는 가상 3D 환경에서 실험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에서 로봇을 학습시켜서 현실 세계에 적용시킬 수 있는 모델을 소개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체크해볼 부분이 있다면 투자자들이 주말까지 엔비디아의 주가가 $1,940까지 갈 것이다라는 콜 옵션을
대거 사들였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오늘 종가상으로 보셨을 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 1% 상승률을 좀 기록을 하면서 893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른다라고 베팅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증권사를 봤을 때 골드만삭스는 1,00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고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아웃퍼폼 투자 의견을 유지를 시켰습니다. 웰스파고도 상향을 언급을 했고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상방이 열려 있는 건지 앞으로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장 시작 전 어떤 이슈를 가장 눈여겨볼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AI 로봇 플랫폼 그루트가 쏘아 올린 엔비디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뒤로 화면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외신 브리핑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던 로봇, 그루트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뉴스 어떤 내용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가 AI 칩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다음에 종착지로 로봇을 콕 집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젠슨 황 CEO 뒤에 있는 로봇들은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제 로봇도 2대가 좀 나왔는데 관련했을 때 정말 인간처럼 혹은 동물처럼 생긴 로봇을 데리고 와서 생성형 AI로 좀 훈련을 시켜서 정말 인간처럼 행동을 하는 그런 단계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장의 흐름에서도 로봇주의 강세 흐름들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로봇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동안은 로봇이 단순한 노동만 했다면 앞으로는 AI가 탑재가 되면서 점점 인간화가 되고 점점 고도화된 행동들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제 젠슨 황 CEO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로봇화가 될 것이고 결국 이런 흐름들은 생성형 AI가 들어가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인간의 많은 것을 대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로봇 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크게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AI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그 큰 그림을 어제 자리에서 보여줬다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우리는 이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안드로이드라든지 혹은 로봇 쪽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쪽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생성형 AI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AI가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더 생각을 해보면 더욱 더 빠르게 우리 생각보다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로봇에 대한 관심의 촉발을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불을 붙였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지금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영상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젠슨항 CEO 뒤를 이렇게 졸졸 쫓아다니고 있는 작은 로봇이 또 그루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이라는 기사들도 좀 표현이 있었는데 진짜 반려동물처럼 좀 졸졸 쫓아다니는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 로봇주들도 함께 관심 받으면서 흐름이 좀 괜찮았는데요. 그럼 로봇 관련해서 투자 키워드를 좀 잡아본다면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요? 우선 로봇 그리고 AI가 결합이 되면 결국 미래다. 이게 비리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터미네이터라든지 혹은 ET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내가 생각했던 미래에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로봇들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저번 주에 피규어 01이 발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내비쳤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거입니다. 피규어 01이 단순하게 내가 사과를 집어줘라고 했을 때 사과를 집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왜 줬어? 라고 물어봤더니 테이블 위에 먹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 라고 로봇이 스스로 사물을 보고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인간에게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봇 생각하면 그냥 치킨 하면서 이게 삐그덕삐그덕 네. 하는 것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점점 로봇도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결국 AI라는 게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발달이 된다라고 보는데 AI는 결국 뇌의 역할밖에 못하고 뇌를 닮아서 이거를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은 로봇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가 계속 발전이 될수록 로봇 같은 경우도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피규어 01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아마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라든지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 로봇이 과연 얼마나 더 성장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가늠이 안 갑니다.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로봇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연평균 약 3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앞으로 이쪽 시장이 계속해서 커 나가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계속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되는 시장이고 이쪽 시장을 계속 선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도 계속 나와주고 있고 점점 더 발전된 속도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초점을 맞췄을 때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왔을 때 어떻게 세상이 변할까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인 예시가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야 좀 아틀라스 대비했을 때 하드웨어적으로 약간 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량 생산 측면에서 봤을 땐 조금 더 긍정적이라는 측면. 거기다가 더해서 그동안 생성형 로봇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산업이 IT 혹은 자동차 산업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5개의 공정으로 나뉘는데 대다수는 자동화 공정이 완료가 되었는데 아직 활용이 되지 않는 게 의장 공정 조립이라고 이쪽은 뭐 물질, 유리라든지 고무라든지 다뤄야 하는 물질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정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피규어 01처럼 로봇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움직인다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을 굉장히 많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공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차질이 많이 생겼던 것에서 앞으로 로봇이 투입을 하게 되면 인간이 일을 조금 덜 하고 로봇이 들어가게 되면서 생산 공정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로봇의 장점이 인건비는 초기에 굉장히 많이 들지 그 이후에는 AS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안 들어요.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대체가 된다는 게. 뭐 좀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도 곧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앞으로 로봇이 조금 더 발전이 되었을 때 이런 쪽의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계속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기업들의 투자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삼성전자도 그렇고 계속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중에 중심에 있는 게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볼리라든지 혹은
보핏이라든지 계속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LG전자도 베어로보틱스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줬고 최근에는 엔젤 로보틱스도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팀장님 말씀처럼 예전엔 로봇 하면 그냥 시키는 것만 딱 잘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로봇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하면서 결과를 가져다 주기까지 하는 것으로 좀 변화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젤 로보틱스가 또 IPO를 좀 앞두면서 흥행 기대감이 좀 유효합니다. 이전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기 전에 로봇주들이 좀 함께 큰 시세를 낸 바가 있기 때문에 같은 흐름을 좀 타게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수혜볼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을 좀 주목해 봐서 좀 최소화해보자. 면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네, 로봇이 있는데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좀 이번 로봇주들의 흐름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와 흐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할 때 갑자기 로봇 섹터 이슈가 붙고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가장 선두에 올랐던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유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갑자기 로봇주들이 어제 오늘 오른 게 아니라 1, 2주 전부터 바닥을 딛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도 로봇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엔젤 로보틱스 IPO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으니 우리는 지금 대장주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제가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언급을 했었는데 관련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엔젤 로보틱스 상장 전까지 단기적으로 로봇주들의 관심은 유효하다. 물론 중장기적인 산업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을 때도 로봇 섹터는 계속 봐야 하는 섹터가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특히 엔젤 로보틱스의 장점이 LG전자가 2대 주주라는 점인데 그러면 그날 상장을 했을 때 따상 혹은 따따상을 노리는 단기 투자자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들의 자금이 몰리기 위해선 내가 가지고 있는 로봇주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다른 종목군들의 자금을 빼서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따라서 로봇주들은 그 전까지의 관심을 한번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상장 한 달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자리가 저점을 만들게 되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자리를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최근 들어서 들고 있는 생각은 시장이 지금 내가 수익을 확정짓지 않으면 다시 손실로 보기 쉬운 그런 장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수 단으로 보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2700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고 좀 앞으로 상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슈 자체가 굉장히 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수익을 조금 더 확정 지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로봇주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조금 더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이 26일이다 보니까 그 전까지의 관심은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앞서 삼성전자가 로봇 쪽에 대한 진심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로봇 M&A에 대한 기대감 혹은 관련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특히 로봇 관련했을 때 로봇 전문가를 이사진 구성에 투입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삼성향 관련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이렌시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인데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점.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M&A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조기 콜옵션 행사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전고점 윗꼬리가 살짝 달리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 무거운 종목이 10% 넘게 올라갔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했을 때 이런 흐름들, 삼성전자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혹은 로봇에 대한 청사진이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되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단기적으로 현재 이 시점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렌시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좀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의 로봇 감속기 공급 이력이 부각
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현재 U자형 패턴 그리면서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함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모두 다 보셔도 유망한 섹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팀장님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또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관련주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이렌시스 오늘 장에서의 흐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개장하기 전 어제의 장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급등, 급락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외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급등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탑5 종목과 오늘 장에서 추가적으로 흐름 지켜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시간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제 한국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이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아마 오늘 시간의 움직임과 함께 장중 추가적인 상방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스탑5를 먼저 보고 간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을 좀 볼 수 있어요. 자,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도 우리 국내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름 자체도 뭐 데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다 보시면 좋고요. 지금 추세 자체도 이제 뭐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시간의 움직임 나와준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흐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이름에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국내 한국에서 이제 우리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좀 눈여겨볼 수 있고, 역시나 지금 차트적인 부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뭐 안정적으로 바닥대를 잡아주면서 우상향 추세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월봉상을 봤을 때는 이 해당 구간이 이제 여러분들 삼각 수렴대가 돌파가 나와주는 구간이니까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돌파와 함께 강한 상승이 좀 이제 나와주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다 아는 이제 오픈 베이스. 이제 우리가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수혜주라기 주로 봤을 때도 이제 유명한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이 좀 있죠.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인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지금 이제 모아 데이터, 데이터 솔루션, 오픈베이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차트가 어느 정도 이제 지켜주는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삼각수렴대 이제 하방수세 돌파하면서 삼각수렴대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오늘 장에 좀 움직임 나와주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들과 별개로 또 오늘 움직였던 종목이 시간에 움직였던 종목이 지오릿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와주게 됩니다. 어떤 공시가 나오냐고 하면 이제 코스모 신소재에 뭐한다, 리튬 플랜트 설치 계약.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지오릿 에너지가 시간에 이제 움직여주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일단은 뭐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상방을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3,500원대를 뚫어주는지에 우리가 좀 집중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이에요. 기가레인. 자, 기가레인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왜 이제 시간에 급등이 나왔냐고 하면 저가매수 유입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저가매수 유입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자, 지금 이제 월봉상이라든지 주봉상 봤을 때 사실 과거 코로나 시절 500원대가 최저점이긴 했지만 보통 이 코로나 시절에 이제 시장 증시 급락을 제외하고는 보통 지켜주는 자리가 얼마였느냐? 한 1,100원, 1,200원대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장에서도 원래 기존적으로는 이제 어제까지 지켜줬던 이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이 갑작스럽게 거의 하한가 수준이 나와주는데, 자, 이 하한가가 왜 나오냐고 하면 분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막판에 뭐한다. 자, 이게 1분봉이에요.
그러니까 장 막판에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문어 물량을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라기보다는 장 막판에 이 순간적인 손절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해보면서 이제 시간에 저가 매수의 줍줍 이런 이 수급이 들어왔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눈여겨보면 좋은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가레인을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나 좀 생각하는 게 이 손절 물량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손절 물량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원래 자리인 1120원까지는 갖다 놔야 저는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 기가레인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 기가레인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아마존 웹서비스 데이터 센터 모멘텀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탑5에서 좀 줄을 이뤘고요. 오늘 장에서 기가레인 좀 추가적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으니까요. 장중에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급락했던 탑5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유의해서 볼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또 시간에 급락했던 종목들은 어떠한 이슈, 모멘텀이랑 앞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확실하게 일단 어떤 공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오면서 그 공시 발표에 따른 이제 개인들의 손절 물량, 그렇게 좀 이 약성 소매 물량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락 탑5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슈, 어떤 공시가 나왔냐고 하면요. 종시효과 특이 종목으로서 종시효과의 급등락의 이 탑5로서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니 왜 갑작스런 종시효과의 움직임, 급격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이런 이 공시 뉴스 발표와 함께 그린 케미칼 시간에 좀 하락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탑4로 봤을 때는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는 KC 코트렐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KC 코트렐 같은 경우 사실상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바닥에 있고 아직도 올라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빠져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역시나 어떤 공시가 나와주게 되느냐, 이 감사보고서가 이제 제출이 됐습니다. 감사보고서 발표가 되면서 어찌됐든지 적정 판정은 받긴 했지만 이 감사보고서에 따른 이 실적을 봤을 때 뭐가 문제가 된다? 영업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이 됩니다. 적자 전환에 따른 역시나 악성 매물이 좀 나와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보였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또 화천기계라는 종목이 있어요.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공시가 나오냐고 하면은 단기과열 종목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과열에 걸려버리게 되면요, 30분마다 이제 매수 매도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과열이 걸리게 되면서 예고에 따른 이 단타 물량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아닌가. 단타 수급이 시간에 매도로서 이제 수급 자금 매수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플래스크라는 종목을 또 볼 수 있어요. 자, 플래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시피 굉장히 바닥에 있는 기술적인 반등 자리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이 플래스크 역시도 공시가 나와줍니다. 어떤 공시가 나와주느냐. 자, 일봉상 보면 알겠지만 갑자기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해요. 단기간에 거의 반토막 이하 마이너스 5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느냐. 조회 공시를 요구해요. 주가가 왜 급변하는지 조회 공시를 요구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즉 이 정확한 이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매, 공포심이 유발되면서 거기에 따른 하락 유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덕성이라는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덕성 같은 경우는 사실 덕성 자체의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떤 공시가 나와주느냐, 덕성우라는 종목에 대한 공시가 나와주는데, 덕성우가 종가가 또 급변해요. 그러면서 투자 주의 지정이 따라오게 되면서 어쨌든 같은 덕성우이기 때문에 우선주일 뿐이지 같은 덕성에 따른 이 주식이기 때문에 그 관련되어 있는 이 리스크가 어느 정도 또 투매 이런 게 나와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장 결국 이런 이 공시에 따른 하락이 좀 나와줬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좀 유의를 많이 해야 될 건 플래스크라는 종목. 플래스크가 사실상의 차트적으로 오히려 기술적인 저가 매수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지금 4월 달에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상장 폐지 시즌입니다. 상장 폐지 시즌에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사전에 정보를 알고 매도를 할 수도 있다는 점, 그걸 생각했을 때는 저는 플래스크 좀 주의해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급락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공시가 나오면서 공포나 악성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이름을 좀 올렸고요. 오늘 장에서 플래스크 좀 유의해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장 폐지 시즌에 또 급락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장중 흐름 좀 끝까지 체크해 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수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씩 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클래시스, 펀더멘탈로 DL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자, 클래시스부터 좀 볼까요? 최근에 주가가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제 레이더에 걸려 나왔습니다. 자, 클래시스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여기서부터는 쭉 밀리다가 작년 11월이죠. 쭉 밀려 내려오다가 금년 한 2월 초부터 해가지고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지급 수수료 비용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좀 컨센서스를 하회했던 게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 이제부터는 24년에 좀 좋아지는 그런 국면을 보면서 특히 1분기, 2분기에 들어올 모멘텀이 있거든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중국 얘기도 있고 미국 얘기도 있고 브라질, 태국 얘기도 다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지금 보면서 가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은 미용기기를 미리 장비를 팔고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그 무상 소모품을 미리 이제 줍니다. 그러면 무상 소모품을 다 쓰는 게 1분기나 2분기 지나면 이제 다 쓴 거잖아요. 그러면 유상으로 돈 주고 이제 사야 되는 소모품 그 시기가 돌아와요. 사이클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진이 급증을 하죠. 그래서 소모품의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갈수록 이 회사는 돈을 많이 버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좋은데 자, 삼성증권입니다. 풍파에도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지금 미국, 중국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뭐 상반기 중에 전임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하반기 중에 임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중국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도 그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 브라질이나 태국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50%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50%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브라질도 더 들어가고 태국도 더 들어갑니다. 4월에 지금 심포지엄을 개최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포지엄 아무래도 개최하고 그러면은 더 이제 그 인콰이어리가 더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주문 의뢰나 이런 게 이제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제 진입합니다. 유럽은 내년에 이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레퍼런스가 상당히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 개척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마진이 50%를 지금 유지를 할 건데 점점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소모품 비중이 많아지다 보면 소모품 비중이 워낙 그 마진이 높기 때문에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이익률은 점점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매출이 커지는 것도 있고 소모품 비중이 많이 커지니까 믹스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은 꿋꿋하게 50%대는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제가 빨간 줄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월에 브라질, 상반기에 미국, 그리고 하반기에는 중국 이런 모멘텀이 지금 연이어서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3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멘텀을 보면서 주가는 미리 선행해서 약간씩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에셋입니다. 이 회사가 매출 가이던스를 금년에 25% 정도 이렇게 올려놓고요. 글로벌 누적 장비 설치 대수는 15,000대에서 3,000대 정도 늘어난 18,000대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계속적으로 소모품 비중은 뒤따라가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송호품의 해외 비중도 좀 늘어날 거다. 그리고 폴뉴머라는 게 이제 들어와 있죠. 슈링크가 있고 폴뉴머가 있는데 폴뉴머 이제 들어온 지가 이제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이제 쭉 시장에 깔리면서 송호품 비중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무시무시하죠. 지금 클래시스 51%입니다. 상당히 높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피부 미용기기나 이제 덴탈 관련해서 제가 여기다가 끄집어 왔습니다만 비율과 거의 막상막하로 51%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위에 그러면 GP 마진, 그 매출 총이익률로 봤을 때는 75%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게 다 송호품 매출 비중이 커지면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죠. 역배열로 됐던 이게 이제 정별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매수를 현재 주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가담하는 게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공매장고율 0.3%.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뭐 LP나 마켓메이커,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들이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공매도가 올라가는 이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는 거는 실질적으로 산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고요.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는 조금 위쪽으로 이미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가가 조금 밀렸습니다만은 이미 위쪽으로 와 있는 것은 맞다. 상당 부분은 이미 리레이팅은 한번 돼 있었으나 주가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낙폭이 좀 심했고 지금 뭐 1분기 그리고 2분기 모멘텀이 들어오는 걸 지금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분위기 괜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포워드 PER나 PBR 볼게요. 21.6배 PER. 낮지는 않죠. 아무리 해외에서 많이 한다고 해도 낮지는 않고요. PBR로 봤을 때 5.4배. 이것도 낮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가는 상당히 높은 부분에 있기는 있다. 근데 최근에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목표가는 이미 올라와 가지고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대비 괴리율 보니까 20%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클래시스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DL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 맞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녹색으로 된 거죠. 이미 대신증권에서 이 좋아진다 이런 리포트를 내가지고 한번 이렇게 쫙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주가가 그 뒤로 차익 실현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녹색입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또 급등을 했죠. 그 대신증권발 또 리포트가 또 나왔죠. 영업이익이 급증할 거다 이 얘기를 또 다시 반복을 했어요. 근데 지난번 급증할 거다보다 요번에 이익을 추가적으로 더 좋게 좀 봤습니다. 그런 이유가 상당히 컸다 이 말씀이고 최근에 국제유가 올라간다는 얘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한 18%, 19% 지금 저점 대비해서 WTI 기준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SOL도 저희가 센티멘털 펀더멘털권에서 특히 펀더멘털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주식이죠. 근데 오늘은 DL입니다. DL하고 SOL 두 종목을 석유화학 쪽에서 눈여겨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고 6개사 저희가 이제 추적 관찰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보다 상당히 지난 1년간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좋더라. 근데 1년간 봤을 때 좋아진 것도 없어요. 지난 1년 전 기준으로 지금 이제 보합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좋게 보셔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크레이턴이 1분기에 흑자 전환하는 모멘텀이 들어올 거다. 왜냐? 여기서 레깅 효과,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부타디엔이나 이런 쪽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면 레깅 효과가 들어올 수 있고 수익성 높은 제품들 증설 효과가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다.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는 거고 이 대신증권 아까 말씀드린 이 리포트죠. 24년 영업이익이 급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DL 케미컬 자회사죠. 여기에 80% 영업이익 급증세를 좀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내년에는 차익금을 오히려 상환할 정도로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영업이익률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5.2% 포인트나 이렇게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제 한번 상당히 튀었는데 이 거래량 보시죠? 외국인 매수 주도에 기관이 가담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다 물량을 뺏긴 셈이 됐죠. 좀 천천히 팔으셔도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공매장굴 여기서 쇼커버가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아직도 높죠. 1.5%면은 시장 평균보다 4-5배 이상 높은 수준 맞고요. 자,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을 뺏길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더 쥐고 있다가 천천히 반납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PER, PBR로 봤을 때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서 팔 이유가 없어요. 조금 더 있다 파시면 좋을 것 같다. DL, PER 6.3배밖에 안 됩니다. SOL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6.7배 여기보다도 쌉니다. PBR로 봤을 때는 0.3배밖에 안 됩니다. 뭐 팔 이유가 없죠. 목표가는 최근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목표가 대비해서는 26% 정도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클래시스, 펀더멘탈로 DL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그루트로 로봇주들 다시 한번 보자라는 부분 짚어봤고요. 센티멘탈 종목으로는 클래시스, 펀더멘탈 종목으로는 DL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증시 9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